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간 칼럼 문장들의 두 필진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의 문장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저는 일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입니다. 예,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발언하다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의 문장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문장을 가져오신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발언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워낙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채택된 군 관계자들 얘기를 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하고 답변할 때도 마치 자기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의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자기 방어를 하는 건데 지금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도 똑같은 군인 신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겪은 얘기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당신이 의인입니까?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목소리 톤 들어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나는 의인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부하의 상관으로서 그냥 군인입니다. 제가 한 일을 그냥 얘기를 그대로 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사람이 개인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군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고 예. 또 본받을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 헌법재판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예. 뭐 인원이니 요원이니 뭐 우크라이나를 보라느니 계몽령이니 이게 웃기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고 하는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아주 오랜만에 좀 새겨 들을 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실이라고 할 만한 톤의 목소리가 나와서 반가웠고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는 문장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답변 태도가 화제와 논란이 됐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사람들마다 조금 포인트는 다른데 홍장원 1차장이 말씀하신 뭐 국회에서 또 헌재보단 국회에서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평양. 뭐 평양 보위부 뭐 이렇게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화제가 되고 감동을 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조차 이게 지금 뭔가 시국이 정상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실은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만 거짓말은 잘 구분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실험할 때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직접 가서 보면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잘 구분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건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성현 경비단장의 경우에는 그냥 자기 얘기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꾸미거나 아니면 다른 사족을 붙여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태도들이 국민들한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홍장원 차장이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진실을 말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예.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게 진실을 말하려면 그 진실에 대해서 꼬박꼬박 뭐 CCTV니 그 쪽지가 언제 작성이 됐느니 뭐 다른 사람 다르게 말하는데 그 말이 맞냐 계속 물어보는데 거짓을 말하면 제가 보기에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막히면 제한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중에 네, 있어서 네. 답변이 제한됩니다. 그렇죠. 얘기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말씀대로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습성이 있는데 자꾸 거짓이라고 느껴지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거짓을 보는 것 자체가 좀 괴롭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에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먼저 처음에 나온
의인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한 거지만은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좀 예사롭지 않기는 해요. 이거는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 양심에 따르는 사람을 다 의인이라고 치는다면 그 의인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의인이야? 너무 겸연쩍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그렇죠. 뭐 본인이 뭐 희생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우리가 네. 예를 들면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수현이라는 학생이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네네. 한 명을 구하고 본인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네. 김수현 의인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예전에 무슨 예. 화재 사건 때 그 연립주택에서 집마다 불이 났다고 알려주고 예. 희생하신 그런 의인도 있었고. 근데 그 제가 작품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고 작년에 매우 히트한 작품인데 거기 예. 뒷표지의 소개글이래요. 수월한 침묵과 자멸적 용기의 갈림길, 그 앞에서 움츠러든 한 소시민을 둘러싼 세계. 이런 선택은 항상 소시민에게 늘 주어집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폴롱이라는 아일랜드의 소시민인데 그 석탄 사업을 해요. 몇 년간 고생을 해서 이제 사업이 필 것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주 거래처가 수녀원이거든요. 예. 그 도시는 수녀원의 도시예요. 수녀원이 모든 걸 관장하고 수녀원이 권력이 가장 세요. 그래서 거래하러 가다가 거기에 있는 고아들이 소녀들이 있는데 굉장히 가혹행위를 하는 거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 거예요. 갈 때마다 목격해요.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이상한 마음이 드는데 수녀원에 뭔가 태클을 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수녀원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 걸 발견하고 그를 잡으러 온 수녀와 마주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폴롱이 갑자기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내가 데리고 가겠소. 내가 데리고 가게 해 주시오 하고 크리스마스예요. 눈 내리는 그 길을 소녀와 저벅저벅 걸어가는 걸로 소설이 끝나거든요. 제가 다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네. 굉장히 아름다운 소설이어서 줄거리 알고 읽으셔서 너무 좋은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아니 한 인간이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어려움이 처하고 내 평안한 가정을 지키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계속 물어보는 소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명령을 내가 듣지 않고 서왕대기 위해서 대기하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를 생각하기보다 그 앞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걸 꼭 의인이 아니라 갈림길에 선 소심이라면 그걸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다. 의인이기 전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사실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도 거기에 맞닿아 있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일종의 이제 편향성이 생겨나는 원인을 얘기할 때도 이런 예를 드는데요. 예. 저한테 누군가가 10분 전에 당신이 한 얘기 그대로 복기해봐.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시비를 건다 그러면은 아마 저도 똑같이 다 그렇게 시비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요원이냐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요원이냐 의원이냐 인원이냐 예. 뭐 이런 논쟁이 있었죠. 예. 그또 괜히 또 긁어부스럼으로 또 나는 인원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이런 또 얘기를 다시 반박하듯이 얘기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애초부터. 근데 우리 지켜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걸 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일로 생각하거나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부터 현실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 합리하고 불일치가 생겨나요. 그게 일종의 이제 편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악의 평범성 많이 얘기하잖아요. 악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은 하나 아렌트가 뭐 사회학자죠. 예. 그 전범 아돌트 하이만을 그 아이만을 재판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예요. 악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폴란드 출신 유대인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 주장한 개념인데요. 시온주의자들이 유태인 학살을 사실상 방조 또는 납치와 합의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당시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극한 상황 속에서 합리성을 찾다 보면 인간적인 다른 동기들은 모두 비합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해서 악의 평범성에 좀 대치되는 개념처럼 악의 합리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평범성보다 합리성이 먼저 등장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를 낭떠러지로 던지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이런 협박을 당해요. 그럼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아이를 들고 전 도망가겠습니다. 총에 맞는 한이 있어도 던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폴란드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었고요. 아이를 던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예를 들면 지금 군인이라고 가정하면은요. 경험에 어찌됐든 자신은 동원됐고 거기에 일조를 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을 불러서 경험에 위의 지시는 어땠어? 아니면은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협조했어? 이렇게 막 묻는 행위는 악을 또 다른 악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에 가까울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고뇌에 찬 결정일 수밖에 없고 그걸 솔직하게 말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다. 그건 의인의 개념이 아니라 용기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조성현 단장 얘기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의인과 용기가 아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의인이 되려면은 올곧은 정신과 함께 그럼요. 용기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해주신 그 예는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 초반에 나오고 그 윤리적 딜레마가 예를 들면은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다 죽는데 한 명만 떨어뜨리면은 이 모두가 살 수 있으면은 어느 걸 선택하면 좋을 것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거를 강의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든 건데 그런 윤리적 딜레마가 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왜냐하면은 자기는 자기 부하들을 지시를 통해서 동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도 공범이고 부하들도 공범이에요. 근데 부하들은 지켜줘야 해요. 그럼 내가 좀 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으로부터는 악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그 딜레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헌재에서 벌어지는 증인신문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시인님.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책이 있어요. 브라이언 헤어 변해사 우즈 둘의 공전인데요. 여기서 보면 약간 재작년에 나온 그렇죠. 책이었는데 네, 베스트셀러였죠. 예. 약간 제가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의인 혹은 용기를 가진 이가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류가 진화한 가장 큰 동력이 우리가 알기로는 양육 강식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야. 이게 아니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다정함을 발휘하고 친화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만큼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 용기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진화적으로 더 진화한 사람. 그리고 그쪽에 지능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또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더 나아간 미래형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우리가 증언하는 태도나 이 사안을 바라볼 때 타인을 조금 더 생각하고 혐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더 솔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미래형 인간이다. 우리 이 현대 사회에 맞게 진화가 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화가 된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란 건 역사가 그렇죠. 보여줬는데 앞서가면 위험하죠. 길게 보면은 또 이 방향이 항상 옳고 그분들이 승리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뒤끝이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1905년 을사늑약 당시에 예.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죄악에 찬성해라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종은 나는 대신들도 있고 그런데 나 혼자 결정 못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가 자기가 직접 대신회를 주재를 해요. 예. 대신들한테 물어보니까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완용 차례가 딱 왔는데 이완용이 저는 찬동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8명 중에서 7명이 다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참정 대신 한규설이에요. 단 한 명 마지막까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한규설은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결국 굉장히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유언이 이거였어요. 나는 죄인이니 부고를 내지도 말고 장례도 간단하게 치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 서울의 봄에 배우 정혜인 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 그 모델이 된 사람이 김호랑 중령이잖아요. 예. 역시 김호랑 중령도
그 반란군에 맞서서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제 총에 맞아서 숨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순직 처리만 됐어요. 그러니까 전사도 아니고요. 예.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실이 드러나서 이제 명예회복 작업을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6.25 때 문영순 제주 성산포 경찰서장의 경우에도 제주 4.3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부역자, 협조자, 그리고 귀순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경찰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계엄을 선포하거든요.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비 검속이라고 해서 혐의자들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해요. 예. 잡아들이고 난 다음에 다 총살시켜 버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제주에서만 수천 명이 그래서 총살당했어요. 그럴 때 문영순 사장이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고 적으면서 명령서에 서명하고 그 명령을 집행하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378명의 목숨을 구한 분인데요. 마지막에 극장의 매표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53년도, 그러니까 50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53년도에 그냥 퇴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1966년 향년 70세로 아주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 예. 작고한 지 58년 만에 국립 제주 호국병원에 영면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길게 보는 역사에서 보면은 다시 명예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광주 5.18 광주 민주화항쟁 때 신군부에서 발포 명령을 했을 때 그 거부했던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 이분이 맞아요. 예, 계셨는데 결국은 이제 정권에 의해서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권력이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저항한 사람이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저는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조성현 단장 얘기를 보면서요 하나 또 주목했던 거는 조성현 단장을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갖고 온 책이 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랄까 과학 작가라고 해야 되죠. 이 과학 작가 리 데니얼 크라비츠가 쓴 책인데요. 예. 감정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감정 말고도 히스테리 반응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탐욕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전염되는 현상에 주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타인에게 생각을 전파하는 행위는 일종의 진실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행위에 감염이 돼야 할 열정을 확보하고 또 그 열정으로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SNS에 요즘 영웅 이야기, 의인 이야기, 선행 이런 것들이 퍼지면 사회적으로 확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 행위를 시작한 사람의 어떤 롤모델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그럼 사회 전체가 일종의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알겠습니다. 공동체가 지켜진다. 예. 뭐 이런 개념입니다. 예, 시인님 마지막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오늘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아돌트 아이만은 이게 국가적 공식행위이기 때문에 난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판적 사고 없이 작은 사회 속 작은 톱니바퀴로 나를 여기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만다. 예. 그게 가장 잘 구현되는 세계가 군대인 것 같아요. 까라면 까라는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인들도 각고의 사유, 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군검찰에서 본인은 무죄다.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했는데 이 사례가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게 참된 공무원이고 또 시민인지 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 공간 칼럼 문장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